네, 저는 이제 코드체인 팀의 정진경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제 프론트 러닝 어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론트 러닝이 뭔지부터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제 어떤 트랜잭션들이 이제 뭔가 그 미래에 진행이 될 건데 이 미래에 일어날 트랜잭션을 보고 이 트랜잭션보다 앞서서 뭔가 내가 트랜잭션을 그거보다 내가 본 트랜잭션보다 먼저 실행되게 해서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공격이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전통적인 이제 그냥 오래된 문제예요. 오래된 문제고 이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이제 블록체인 상에서 이제 프론트러닝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제 뭐 주식 시장에서 프론트러닝이라고 하면 이제 뭐 일반적으로 다 불법이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이득을 취하는 게 불법이고요. 일단 프론트러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이제 좀 구분해야 될 게 있어요. 프론트러닝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거래 정보를 보고 이것보다 앞서서 뭔가 뭐 앞선 거래를 수행해서 이제 그 이익을 보는 건데 이게 뭐 예를 들면 내부자 거래랑 무슨 차이냐라고 하면은 이제 프론트러닝은 이제 구체적인 거래 내역을 내가 먼저 보고 이제 수행을 하는 건데 이제 내부자 거래 같은 경우는 이제 내 어떤 특별한 권한이 있어서 내부자만 아는 정보가 있어서 이게 구체적인 거래 내역이 아니어도 돼요.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어서 코드박스에 뭐 주식이 상장돼 있는데 뭐 되게 호재가 있어. 내가 내부자라서 그 정보를 나는 알고 시장에 있는 대부분 거래자들 모르는데 뭐 호재가 있다는 걸 내가 미리 알고 그거를 내가 뭐 사는 주문을 뭐 미리 넣어서 하면은 그건 이제 내부자 거래고 이제 그건 이제 프론트러닝은 아니에요. 이제 뭐 특정한 뭐 구체적인 그 거래 내역을 보고 그거보다 뭐 새치기를 해서 거래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차익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시장에서 정보 같은 게 공개되고 나면은 그게 이제 시장에 반영이 돼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식 시장에 뭐 어떤 호재가 어떤 특정 종목에 대한 호재가 뭐 발표가 돼서 뭐 그러면 이제 주식 시장이 그게 뭐 가격이 올라가도록 반영이 돼야겠죠. 아니면은 뭐 어떤 사람이 뭐 어떤 주식을 대량으로 팔았어. 그럼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뭐 관련된 뭐 선물 뭐 아니면 다른 파생되는 시장들 아니면은 그 주식과 연계돼서 뭐 다른 시장이 그 주식에 대응되는 뭐 어떤 상품이 있으면 뭐 거래소 간에 가격을 맞춘다든지 하는 이제 거래들은 이제 트랜잭션에 앞서서 거래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 그 트랜잭션이 반영된 이후에 이제 트랜잭션을 수행하면서 차익을 얻는 거라서 이거는 이제 프론트 러닝은 아니고 이건 오히려 이제 시장에 도움이 되는 이제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프론트 러닝은 이제 블록체인에서 이제 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제 트랜잭션 블록체인에서는 지금 이제 트랜잭션들이 이제 뭐 mempool이라고 하죠. 이제 블락으로 컨펌되기 전에 이제 뭐 합의를 보는 과정에서 트랜잭션이 이제 모두가 이제 어떤 트랜잭션이 곧 블락에 들어갈 거다라는 거를 알게 돼요. 그러면은 그 트랜잭션을 보고 뭐 얘가 여기서 어떤 거래를 하려고 하네. 그러면 얘보다 트랜잭션 P를 더 높게 줘서 트랜잭션 P를 더 높게 주면 얘보다 더 빨리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프론트 러닝이 더 용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존에는 뭐 예를 들어서 그 거래소들만 할 수 있었던 거를 그냥 뭐 블록체인 노드에 그냥 한 클라이언트가 떠다니는 트랜잭션들을 보고 이 트랜잭션을 분석해서 프론트 러닝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D앱이나 뭐 거래소 같은 분산화된 거래소 같은 거를 설계할 때 이 프론트 러닝을 방지하기 위한 이제 설계 같은 게 필요하고요. 이제 네. 그리고 이제 어택을 이제 한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랑 인서션 그리고 서프레션이 있어요. 그래서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이제 여기서 앨리스랑 말로리를 예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어떤 앨리스가 이제 그냥 일반적인 유저예요. 그래서 트랜잭션 날렸는데 말로리가 이거를 이제 그 멤풀에서 트랜잭션을 보고 얘를 이제 공격할 때 얘보다 앞서서 트랜잭션을 하고 나면 앨리스의 이제 그 트랜잭션이 컨펌 되든 안 되든 이제 상관하지 않는 이제 그 공격 종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더리움으로 치면은 ENS 서비스 같은 게 있는데 네임 서비스가 있는데 네임 서비스 같은 경우는 뭐 옥션 같은 걸 해서 이제 먼저 그 이름을 산 사람이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간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공격들은 다 이제 결국 프론트 러닝 어택은 이제 그 시간이 앞서서 그 이득을 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앨리스가 어떤 도메인 네임을 등록하려고 하는데 말로리가 그 트랜잭션을 보고 뭐 트랜잭션 피를 더 비싸게 줘서 이제 트랜잭션을 넣게 되면 앨리스는 이제 도메인 네임을 못 얻게 되겠죠. 이제 그런 게 하나 있고 뭐 같은 방식으로 어떤 뭐 버그 바운티가 있어서 얘를 이제 트랜잭션으로 이제 리포팅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뭐 그 트랜잭션을 보고 그냥 똑같은 리포트를 그냥 트랜잭션 피를 더 많이 줘서 이제 포함시킬 수도 있고요. 이런 식의 이제 공격이 있고요. 이제 인서션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트랜잭션을 앨리스보다 먼저 할 건데 내 트랜잭션만 포함되면 안 되고 내 트랜잭션 뒤에 앨리스의 트랜잭션도 실행이 돼야 돼요. 이게 여기 지금 이그젬플은 지금 PPT를 보강을 해야 되는데 여기 그 예를 들어서 뭐 그 거래소가 있어요. 거래소가 있어서 내가 뭐 사자는 뭐 사는 주문이 뭐 8원에 있고 그래서 사는 주문이 이제 8원에 있고 이제 파는 주문이 이제 뭐 내가 원래 기존에 뭐 6원에 있었어요. 근데 내가 사는 주문 8원을 보고 내 6원에 팔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8원을 보고 내 6원 거를 취소시키고 그 8원짜리 파는 주문을 다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좀 더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종류의 공격이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치명적인 공격이 될 수 있는 거는 이제 뭐 마켓 오더 같은 게 있으면은 시장가 주문을 하게 되면 뭐 내가 원래는 주문이 시장가에 이제 매칭이 되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지금 주문을 취소하고 더 비싼 값에 팔아서 그 가격에 시장가 거래가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프론트 러닝 어택, 그 인서션 어택 중에 하나고요. 이제 서프레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이거는 사실 뭐 프론트 러닝으로 분류하기는 좀 살짝 애매하긴 한데 일단 내가 앨리스보다 트랜잭션을 먼저 한 다음에 앨리스의 트랜잭션을 이제 좀 특정한 기간 동안 이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뒤에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공격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어택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면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죠. 그 오더북을 기준으로 해서 오더북이 이제 중앙화된 이제 어떤 서버에 있느냐 아니면은 그냥 온체인에서 거래가 되느냐. 이제 중앙화된 서버에 있는 경우는 이제 뭐 그 제로엑스 프로토콜 같이 어떤 릴레이어가 있어서 릴레이어가 그냥 자기 서버에 오더북을 가지고 뭐 그 오더들을 받아서 매칭해서 그냥 그 매칭된 결과만 이제 체인에 올리는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오더북을 중앙화된 서버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중앙화된 거래소가 할 수 있는 그 프론트 러닝 어택이랑 똑같이 내가 어떤 특정 오더를 거부하거나 아니면 그 오더보다 먼저 내가 주문을 넣어서 이득을 보는 게 가능해요. 이거는 이제 중앙화된 서버이기 때문에 이제 되는 거고 이제 그 오더북이 이제 체인에 아예 구현된 경우가 있어요. 뭐 지금 뭐 바이낸스 체인이나 뭐 이더리움에서는 이제 그 방코르
같은 게 이제 그 내가 오더를 어떤 그냥 중앙화된 서버에 내는 게 아니라 그게 트랜잭션 자체로 있어서 뭐 어떤 에셋을 뭐 얼마에 사겠다 이런 주문을 내면은 체인에 이제 정해진 로직대로 이제 이제 거래를 하는데 이 경우에도 그 아까 말했듯이 이제 블록체인이 지금 그 떠다니는 트랜잭션, 맨풀에 있는 트랜잭션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 이 보이는 트랜잭션들을 이제 그냥 네트워크에 있는 누군가가 보고 프론트러닝 어택을 할 수도 있어요. 특히 뭐 지금 제가 이 발표하고 있는 게 이제 어떤 페이퍼에서 케이스 스터디를 한 건데 이게 이더리움의 경우를 이제 예로 들고 있어요.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가스피를 많이 내면 이제 그 트랜잭션이 먼저 처리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가 그냥 가스피를 많이 내는 방식으로 트랜잭션이 먼저 처리돼서 프론트러닝 어택을 하는 경우가 이제 많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아까 그 서프레션 공격의 예제인데 그 익시트 스캠이라는 이제 그 디앱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게임이 뭐 하는 거냐면 그냥 티켓을 내가 트랜잭션을 날려서 살 수 있어요. 이 게임에는 타이머가 하나 돌고 있는데 타이머가 0이 되는 순간에 마지막으로 티켓을 산 사람한테 지금까지 쌓인 이더를 다 이제 몰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도박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티켓을 이제 그 타이머가 다 시간이 줄었을 때쯤에 이제 그 티켓을 사서 내가 마지막 사람이 되려고 할 텐데 이제 이 게임이 그 첫 번째 라운드에서 이긴 사람이 어떤 공격을 했냐면 타이머가 한 3분 정도 남았을 때 자기가 티켓을 하나 산 다음에 이제 그 네트워크를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공격해가지고 그 가스를 이제 이 티켓을 사는 트랜잭션들을 다 이제 배제시키려고 막 수수료를 엄청 써가면서 네트워크를 혼잡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따간 게 거의 한 1,500이더 정도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아까 그 말한 내가 어떤 먼저 트랜잭션 날리고 특정한 기간 동안 못하게 해서 어떤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례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ICO에서 이제 그 프론트러닝 어택을 한 그 사례도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ICO의 컨트랙트 자체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다이나믹 실링이라는 이제 그 메소드를 썼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그냥 큰 투자자가 이제 ICO 토큰을 다 사는 걸 좀 방지하는 목적으로 이제 이런 메소드를 썼고 그리고 프론트러닝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가스 프라이스를 몇 이상 못 쓰도록 이제 트랜잭션을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가스를 너무 비싸게 주면 컨트랙트가 이 ICO 토큰 구매를 이제 거절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ICO가 이제 공격을 당했는데 이 F2 풀이라고 하는 게 맞나요? 여튼 이 마이닝 풀에서 이게 거의 그 당시에 이더리움 마이닝 파워의 한 20%인가 한 30% 정도를 차지하는 큰 마이닝 풀인데 얘가 어택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일단 얘가 스몰 인베스터들이 좀 살 수 있도록 장려를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종이 시빌 어택을 했어요. 자기가 들고 있던 이더를 새로운 어카운트를 만들어서 새로운 어카운트 막 수십 개를 만들어서 이더를 막 뿌린 다음에 ICO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ICO에 참여를 하는데 이게 지금 그래프가 보여주는 게 이게 풀들이거든요. 이 빨간색이 지금 성공한 트랜잭션이고 그 ICO 트랜잭션의 ICO 컨트랙에 대해서 성공한 트랜잭션이고 이게 파란색이 실패한 트랜잭션인데 이제 F2 풀만 성공한 트랜잭션이 굉장히 수가 낮아요. 얘네들이 시도했던 게 뭐냐면 여러 개로 나눠서 어드레스를 여러 개로 나눠서 이제 ICO에 참여를 시켰잖아요. 이제 걔네들이 보낸 트랜잭션만 성공시키고 나머지는 이제 실패한 트랜잭션만 이제 모아서 이제 블록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자기네들이 그 ICO 토큰을 많이 살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이너가 어떻게 그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까지 그 행동을 취할 수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사례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프론트러닝 어택은 이제 크게 특별할 건 없어요. 이제 그냥 어떤 트랜잭션이 있으면 그거보다 앞서서 뭔가 트랜잭션을 하려는 시도가 이제 뭐 다양한 측면으로 나타날 수 있고, 이거를 이제 방지하는 이제 방법들이 그 페이퍼에서 제시하고 있는 게 이제 크게 세 가지요. 이제 첫 번째는 트랜잭션의 순서를 이제 그 약간 강제하는 거예요. 순서를 강제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오더를 이제 프론트 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트랜잭션이 뭐가 날아왔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거를 못 보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컴피덴셜리티고, 그리고 이제 그냥 프론트 러닝 자체가 안 되도록 그냥 앱을 바꾸는 게 이제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트랜잭션 시퀀싱은 이제 그 트랜잭션의 오더를 강제하는 건데, 그러니까 밸리데이터가 임의로 이제 그 트랜잭션 오더를 이제 그 조작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비트코인 캐시 ABC였나? 뭐 그 페이퍼에서 소개한 그 코인 중에 하나는 그 트랜잭션 오더를 못 바꾸게 하려고 그냥 그 트랜잭션 해시를 이제 그냥 사전순으로 정렬한 대로만 이제 블록을 마이닝하도록 강제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그 컨센서스 룰을 정해서 그냥 트랜잭션 오더를 못 바꾸도록 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 뭐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이제 그냥 이거를 어떤 서드 파티가 있어서 서드 파티가 그 트랜잭션의 순서를 정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신뢰가 필요한 모델인데,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링크를 써둔 게 이제 그 코스모스의 덱스 문서인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방식을 얘기하냐면, 여기서 덱스를 만들 건데 이제 덱스에 있는 오더 트랜잭션의 순서를 바꾸면 안 되니까 이제 막 이 트랜잭션의 순서를 보장해주는 이제 센트럴라이즈드 된 이제 서버들이 이제 그냥 뭐 하나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오더를 낼 사람들은 그 사람들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냥 거기에 가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사기를 치는 것 같다 하면 이제 다른 서버로 옮기고, 그래서 이 기본 뭐 이제 기본의 덱스가 있고, 이제 그 거래소나 이제 그 오더를 내는 사람조차도 여러 센트럴라이즈된 그 트랜잭션을 이제 오더해주는 사람을 여러 명을 턱해서 내가 그 유리한 데에다 주문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양쪽이 다 그 디파짓을 거는 이제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렇게 이상적인 모델은 아니에요. 뭐 디파짓을 걸고 하면서 이게 그 약간 프로토콜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 수도 랜덤을 쓰는 방법이 있는데, 바이낸스 체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한 블럭에 이제 오더 트랜잭션이 여러 개가 들어오면 거기 안에서 이제 그 우선순위가 같은 애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얘네들을 결국은 이제 그 순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얘네들을 그냥 어떤 그 수도 랜덤으로 그냥 순서를 정해요. 그래서 뭐 거기서는 오더 아이디를 쓴다고 하는데 아마 그 해시 값을 쓸 거예요. 그래서 뭐 그 트랜잭션을 해시한 값을 그냥 사전수로 나열해서 이렇게 그 이 순서대로 처리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한 블럭 안에서는 이제 그 순서를 임의대로는 조작을 못 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수도 랜덤의 이제 단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해시 같은 게 꼭 하나만 존재하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내가 어떤 그 뭐 프라이스나 뭐 그 오더의 사이드나 이런 거 외에 오더에 영향을 안 주면서 다른 값들을 뭐 조금씩 바꿔가지고
뭔가 다른 해시를 만들려고 한 전략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가 이제 궁극적인 해결 방법은 되지 못하고, 그리고 또 하나 제시되는 거는 이제 트랜잭션 이제 체이닝인데, 내가 트랜잭션을 내려고 하는 시점에 이제 내가 어떤 상태에서 이 트랜잭션을 냈는지 그냥 트랜잭션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스테이트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가장 단순하게는 내가 냈던 이전 트랜잭션의 뭐 해시를 지정한다던가 해서, 아니면 뭐 그건 안 되겠네요. 여튼 지금 내가 보는 스테이트를 트랜잭션에 박아서 이것도 컨센서스를 이제 바꿔야 되는 문제죠. 네, 지금 세 번째 케이스는 네. 오히려 이 방법을 이용해서 이런 방식으로 트랜잭션을 구현했을 경우에는 서프레션 하는 용도로도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스테이트를 계속 바꾸면 원래 성공했어야 될 트랜잭션이 계속 실패하게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트랜잭션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적합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격이 이제 가능해질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적절한 이제 솔루션은 되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트랜잭션 시퀀싱은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 이제 컨피덴셜리티인데, 이제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어떤 밸리데이터든지 아니면 그냥 네트워크에 누군가든지 그냥 네트워크에 퍼져 있는 트랜잭션 내용을 모르게 하면은 그냥 이 프론트 러닝을 할 방법이 뭐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상 뭐 없을 것 같은데, 그 트랜잭션 내용을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 그래서 일단 정보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이제 거래소 측면에서 좀 중요한 거는 이제 내가 어떤 펑션에 어떤 파라미터들을 넣는지가 이제 중요하거든요. 근데 뭐 지금 현재 구현된 블록체인들 중에서는 이제 대부분 거래소를 구현한 체인들 중에서는 이런 거를 만족하는 이제 체인은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냥 다 트랜잭션 내용들이 다 그냥 공개돼 있는 체인들이고, 근데 이제 컨트랙을 짤 수 있는 체인 같은 경우에는 이 기존의 이제 전통적인 방식들을 써서 약간 우회해 볼 수는 있어요. 이 커밋 리빌이라는 거는 이제 이 커밋먼트 스킴이라고 이제 보통 말하는데, 이제 내가 어떤 함수를 호출할 건데 이 함수의 본래 내용은 숨기고 이 함수 내용을 해시한 값을 먼저 그 체인에 포함시킨 다음에 이 값을 나중에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해시를 해서 트랜잭션을 포함시킬 때는 공격자가 이 트랜잭션을 보고 이 트랜잭션이 뭔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프론트 러닝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트랜잭션이 일단 한번 포함되고 나면 거기서 순서는 정해지는 거고, 나중에 이제 리빌하는 거는 순서 상관없어요. 그래서 리빌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 참여자들이 다 값을 리빌하고 나면 그 리빌된 값대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진행이 되는 건데, 이게 그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같은 거에는 구현이 돼 있어요. 뭐 내가 이 이름 그 네임코인, 비트코인의 네임코인이었나? 그 포크된 네임코인이라는 게 이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뭐 특정 이름이랑 랜덤한 논스랑 해서 트랜잭션을 보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원래 내가 사려고 했던 네임이랑 논스를 밝혀서 이제 이름을 등록하는 이제 그런 스킴인데,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적용하려고 하면 문제는 얘가 라운드가 두 개예요. 그러니까 커밋하고 리빌을 트랜잭션을 따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누군가 한 명이 리빌을 안 해서 뭔가 그 어플리케이션 진행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앱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도 있나요? 커밋을 해놓고 되게 유망한 이름들은 다 커밋을 해놔. 하지만 리빌을 안 한 채로 버티다가 누가 커밋을 하면 내가 리빌해서 내가 먼저 먹는, 뭔가 유효기간이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뭐 그거는 얘네 서비스 구현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뭐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그 익스퍼레이션 기간을 더 가지고 뭐 일정한 시간 내에 리빌 안 하면 뭐 이건 무효하다 이런 식으로 방어가 될 것 같긴 해요.
그 복권 공격한 거는 요구를 못 막기 어렵지 않나요? 복권 공격한 거요? 예, 이더리움에서 그 1만 이더 탈취한.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사실 값을 숨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티켓을 사는 게 어떤 값을 숨길 이유가 없거든요. 아, 네. 사고 나서 이제 딴 사람이 네. 더 이상 못 사게 만드는 못 사게 만드는 공격이니까. 아, 근데 그게 왜 불가능하냐면 그 여기 말한 이제 숨길 수 있는 정보가 이제 제한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더리움 케이스에서 그 커밋으로 숨길 수 있는 정보는 이 파라미터 정보예요. 예를 들어서 그 갬블링 같은 경우는 컨트랙트 주소가 공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숨기면서 보낼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못 막아요. 그러니까 공격자는 이 주소로 보내는 트랜잭션보다 트랜잭션만 다 그 멤플에서 떨궈내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더 진보된 방식으로 이제 서브마린 샌드라는 방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그거를 약간 숨기는 거, 내가 어느 주소로 보낼지를 좀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자세한 거는 이 아티클이 길어서 여기에 다 정리를 하진 않았는데, 대략적인 이제 그 구조만 말씀드리면, 이 인스퍼레이션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그 백그라운드가 잠시만요. 생각이 지금 잘 안 나는데. 그 어떤 옥션이 있어요. 옥션이 있는데 내가 그 옥션을 이 커밋 리빌로 해요. 그러니까 어떤 A 상품을 옥션을 해서 팔려고 하는데 내가 어떤 값에 살려고 그래요. 어떤 값에 살려고 하는데 이제 이 값을 밝히고 싶지 않은 옥션이에요. 그러니까 그 블라인드 옥션이에요. 그래서 내가 얼마를 낼지는 값을 해시해서 커밋을 해요. 옥션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옥션 피리어드가 끝나면 그 값을 리빌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리빌을 했는데 실제로 내가 커밋한 값은 이제 내가 그냥 숫자로만 비딩을 한 거고 실제로 이더를 보낸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이더를 얼마 보내는지를 숨겨야 되는데 그 이더리움 그 프로토콜 상으로는 이더를 얼마 보내는지는 숨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건 트랜잭션의 어떤 해시에서 값을 숨긴 채로 보낼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냥 내가 얼마를 내겠다라고 그냥 그 옥션에 참여한 사람을 믿는 거죠. 믿고 이 사람이 리빌할 때 이 돈을 줄 것이다라고 믿는 건데 이제 돈이 없으면은 그냥 나 안 내고 그냥 도망가 버리면 옥션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브마린 샌드는 그 돈을 보낼 수 있게 해요. 근데 이제 이더리움 네트워크 상에서 이 이더를 얼마 보내는지 자체는 못 숨기니까 이거를 전혀 상관없는 어드레스에 보내는 것처럼 숨겨요. 그래서 이 트랜잭션이 네트워크 상에서 볼 때는 이 컨트랙에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유저가 그냥 어떤 어드레스로 그냥 이미의 이더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프론트 러닝 어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가 얘한테 보냈다라는 거를 눈치채지 못해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컨트랙트에 여기 돈을 이제 가져가도록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스킴을 설계하는 게 이제 서브마린 샌드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테크닉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방법인데 이제 디자인 프랙티스를 이제 고치는 방법도 있는데 아까 말했던 이제 바이낸스 체인에서 이제 한 블락 내에서 오더들을 그냥 한 블락 내에서 오더의 순서와 상관없이 뭐 그냥 랜덤하게 섞어서 한다든지가 이제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ERC20 스탠다드 중에 그 approve라는 함수가 있어요. 혹시 ERC20 approve가 뭔지 모르시는 분 있나요? 모르시나요? 이제 그 approve라는 거는
ERC20이 그냥 그 토큰 스펙을 정의한 거잖아요. 그 토큰 인터페이스를 정의한 거잖아요. 그 트랜스퍼는 뭐 A에서 B로 돈을 보내는 거인데 뭐 A가 B한테 뭐 1000 토큰을 어프로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B가 A의 1000 토큰을 다른 주소로 뭐 트랜스퍼 하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코인을 이제 다른 다른 유저나 혹은 컨트랙트가 쓰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함수예요. 근데 이제 어프로브가 어떻게 동작하냐면 그냥 기존에 있던 값을 덮어 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한테 B가 어프로브 한 값이 원래 1000이었다. 근데 어프로브를 2000으로 바꿨어요. 그러면은 1000이 2000으로 바뀌어요. 근데 뭐 이런 케이스를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A가 B한테 어프로브 1000을 하고 있었는데 나 얘 더 이상 못 믿겠어 하면서 0으로 바꿔요. 근데 B가 이 0으로 바꾸는 트랜잭션을 보고 트랜스퍼를 먼저 시켜버려요. 가스피를 높게 줘서. 그러면은 B는 A의 그 1000개 토큰을 다른 데로 트랜스퍼 해버리고 그 뒤에 어프로브가 되면 그냥 값을 0에서 다시 0으로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론트 런이 어떻게 가능한데 이 뒤에 스펙에서 뭐가 추가됐냐면 이 increase approval하고 decrease approval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내가 자 케이스를 잘못 설명했네요. 0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예를 들어서 500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은 B가 1000 토큰을 트랜스퍼 한 다음에 다시 500이 0에서 1000에서 500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0에서 500이 돼가지고 B가 다시 1500을 토탈 1500을 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디크리즈 어프로발은 기존 값을 이제 덮어 쓰는 게 아니라 기존 값에서 그만큼 양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00을 0으로 이제 줄이면 이제 그 프론트 러닝 어택을 하더라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000을 500으로 줄이는 거를 했는데 B가 1000을 써버렸어. 그래도 0에서 다시 0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거지 500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완화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D앱의 그 인터페이스 자체를 바꿔서 프론트 러닝 하는 게 의미가 없도록 뭐 이 경우는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죠. 여전히 그 어택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발표한 내용은 여기 지금 그 프론트 러닝 어택에 대한 이제 그 페이퍼랑 이제 요약한 버전의 아티클이 있는데 여기 이 내용을 보시면 이제 좀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혹시 뭐 다른 질문 같은 거 있으신가요? 네, 없으면 마치겠습니다.